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우리 오늘은 2차 시고요. 정보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회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회계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학습 목표는요. NCS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고 회계의 기본 과정과 회계 정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말 그대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단 두 가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 하고요. 그리고 채권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로는 은행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 수익성과 투자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가치나 배당 능력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채권자는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업 실적이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상황을 우리가 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있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안다고 하시지만 이해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 투자에서 투자를 받는다,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자금을 빌려온다 아니면 자금을 빌려준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온다, 돈을 빌려준다 되는데, 돈을 빌려오는 쪽은 차입한 게 되고요, 돈을 빌려준 쪽은 대여한 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사업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되는 거죠. 사업 자금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4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유한 금액이 얼마냐 해서 따져보니까 3억이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찾아가요. 누구한테? 은행에. 은행에 찾아가니까 당신 이 정도면 1억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자란 돈이 1억이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려준 게 되죠. 그래서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이 대여했다라고 하고요. 대표자는 자금을 빌려왔죠. 그러면 차입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로 회계에서 대자가 들어가면 내 걸 빌려주는 거고요. 차자가 들어가면 남의 걸 빌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거래에서 우리는 은행을 채권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오죠. 그럼 여러분들을 채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자가 됐으니까 은행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은행에게 원금 1억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돼요. 여기서 이자라는 건 내가 1억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1억을 사용했으면 이 고마운 마음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돈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채권자 있죠. 즉 은행. 은행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할 때 은행이 거기에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대표자로 있고
사업자금 4억이 필요한데 보유한 금액이 3억밖에 없다? 동일하죠. 그래서 1억을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채권 채무에서는 운영자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운영자금으로 쓰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타인자본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 아까 전처럼 돈을 빌려왔을 때는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를 받게 되면 원금을 상환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꼭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기본 큰 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 원금 1억을 상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이자도 안 줘요. 그러면 왜 투자합니까? 예,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4억이 필요한데 1억이 모자라서 1억을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1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죠. 회사에서 운영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을 투자한 사람의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주게 되는 거고 투자한 사람은 이 이익을 받는 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금을 돌려받아요? 안 돌려받아요? 원금을 돌려받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하죠? 그러면 투자한 사람도 원금을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크게 주식 투자자와 채권자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자는 투자 수익성과 투자 위험도 그래 내가 배당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 이 회사는 투자해도 내가 원금을 날려먹지 않을까? 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필요하고요. 채권자는 그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꼭 주식 투자자와 채권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 회사 거래처 있죠. 자, 우리 회사 거래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 대금을 물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자,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당국인데요. 이 과세당국은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신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해서 회계정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고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어렵지 않죠? 경영자. 당연히 기업의 회계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하겠죠. 다음, 종업원은요, 자금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즉 경영자가 이러이러하게 자금을 운영하겠어 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회사가 아니라 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회계 사무실을 끼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주로는 내부 정보 이용자로서 회사 내에서 관리 회계를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시면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꼭 재무회계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회사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양식 있죠?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만드셔가지고요. 운영에 좀 기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회계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회계에서는 4가지 기본 가정을 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기업이라면 당연하게 갖춰야 할 작용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본 가정과 특징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기본 가정을 들자면 첫 번째는 계속기업의 가정, 두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리고 발생주의, 이렇게 4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을 먼저 본다면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을 하나의 독립적 존재, 회계 단위로 간주할 때도 하나로 따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로 회사에서는 회사와 대표자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회사는 대표자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 하나만 따로 독립된 존재로 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성과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자가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 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자가 구별이 모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기업을 독립적 존재로 따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기업의 가정인데요, 일단 회사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3월 15일 날 개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폐업은 언제 할 건데요? 그런 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거 폐업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언제 폐업할 것이다? 이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할부 있죠. 할부가 뭐 요런 거랑 좀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기업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폐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할부로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국가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징수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건데 회사가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거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에서는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과를 구분할 때 기간을 나누어라, 이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회계 기간을 나누실 때는 1년을 넘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3월 15일에 개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면 2022년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요, 회계 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구분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할 거거든요. 자, 우리 법인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 소득자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씩 나누어서 성과를 구분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게 기간을 나누어서 성과를 구분하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다라고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번엔 발생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게 발생주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6월 20일하고 7월 10일 놓고요, 6월 20일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7월 10일날 회수하려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한 건 언제가 되고요? 6월 20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금을 회수하는 건 7월 1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생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건
지금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로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될까? 그래, 물건을 팔았으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거니까 수익이 인식하는 건 물건을 판매됐을 때를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자라고 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이 발생주의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현금주의거든요. 그러면 현금주의는 뭐냐? 현금은 자 6월 20일 날 거래했지만 7월 10일 날 외상으로 했던 500만 원을 회수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를 뭘로 보자?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자 라는 게 현금주의가 돼요. 물론 이때는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발생된 소비된 비용도 같이 인식하자 라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발생주의의 하나라고 보셔도 무관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현금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현금주의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일단 회계 기간을 1년으로 놓고요. 만약에 올해 회계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다라고 하면 이 회계 년도를 당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당기를 기준으로 전년도 거 있죠? 우리는 전년도 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기라고 부르고요.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기의 1월 1일을 당기초라고 해서 줄여서 기초라고 부르고요. 12월 31일은 회계기간이 끝나는 날 해서 당기의 말이라고 해서 기말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기 2월과 차기 2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년도인 2020년도에 사업을 운영해가지고요. 2020년도 말에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사라진다? 와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에 여러분 돈으로 1억이 있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순간 통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죠?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년도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2월 됐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2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기 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단기에 다시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올해에 남아 있었던 것은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차기 2월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1년이 아니라 한 달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회계 기간을 꼭 1년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반드시 재무제표는 작성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회사는요, 회사의 성과를 중간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월별로 끊어서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10월이라고 하면 부를 때 다음 10월을 당월이라고 부르고요. 지난달은 9월이 되고 전월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달을 차월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11월 달 되겠죠. 자, 그 다음 10월의 1일을 당월초라고 해서 월초라고 이야기하고요. 31일을 10월 말 있죠. 31일을 월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2월 되어서 넘어오겠죠. 그거를 전월 2월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월 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다음 달에 이어서 또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음 달로 2월 되는 걸 차월 2월이라고 불러요. 자, 이 외에도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얘기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게 회계 단위가 되고요.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시간적 범위가 회계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계는요, 정보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회계의 목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인데요. 이러한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는요, 이해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회계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 회계 정보를 생성하시는 분은요, 무조건 하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본인이 최대한 이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 가능성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영어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물론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특정 양식에 맞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정보의 특성인데요. 자, 이럴 때는요, 회계의 정보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이라는 게 또 따라붙어요. 뭐냐면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과 신뢰성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해 가능성을 바탕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여야 하고,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회계의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시기에 관련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관리 회계랑 관련이 있어요. 물론 꼭 목적 적합성이 재무 회계에는 관련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많이 하겠어요? 회사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결정할 때 그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관리 회계는 지향하는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하기 위한 과거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게 목적 적합성이 되는 거고요. 자, 신뢰성은 회계 정보는 믿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뢰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은요, 주로 재무회계와 관련성이 있어요. 자,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리 회사의 정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정보를 믿을 수 있게끔 작성해야 되고, 그분들은 이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믿을 수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 목적 적합성에는 또 세 가지 하위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가치, 두 번째는 적시성, 세 번째는 피드백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측가치라는 건 우리가 현재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예측하는데 활용되어진다는 거고요. 적시성은 필요한 때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피드백 가치라는 건 과거에 제공된 회계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이 피드백 가치는 정말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즉 뭐냐면 예측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나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바뀌죠. 그래서 그 바뀌는 것들에 따라서 과거에 의사결정했던 걸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피드백 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신뢰성은 뭐냐? 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정확한 측정치로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하고요. 정확하게 그 금액을 얼마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충실하게 혹은 내용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 같은 말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중립성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부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않도록 편견이나 편의가 없어야 한다. 뭔가 가공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검증 가능성은요, 회계 정보를 여러 사람이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측정치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검증 가능성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는 회계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